실내로 세계를 바꾸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2025년 봄 MIT 제임스 해밀턴 교수의 이 선언에 강의실 300명이 숨을 멈췄습니다. 방산 무기 인도 속도 3배, 대학 이행률 99%,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 점유율 60%. 이 모든 수치가 단 하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본인 유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선진국 기술을 베낀 결과일 뿐이라며 반박 자료를 펼쳤습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죠. 그때 해밀턴 교수가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수십 개 나라가 받았는데 왜 그 나라만 성공했을까요?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 전문가가 불위셀에서 했던 말이 있다며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두려워한다고요. 무기 때문이 아니라 신뢰 때문이라고요.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움직이는 나라. 네, 그래서 더 막기 힘들다고요. 도대체 그 나라가 무슨 비밀을 가진 걸까요? 어떻게 작은 땅덩어리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런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지금은 MIT에서 국제안보학을 공부하고 있는 소피아 베르나르입니다. 24살이고 석사과정 2년차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느냐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강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30년간 프랑스 외교관으로 일하셨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를 오가며 숱한 협상을 이끌어내신 분이죠. 그런데 제가 16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은퇴하셨습니다. 시리아에서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간인 수백 명이 피난길을 잃었거든요. 아버지는 그 일로 몇 달간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어느 날 밤 서재에서 아버지가 중얼거리시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이 죽는다. 신뢰를 잃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외교관 아버지의 직업병 정도로만 생각했죠. MIT에 입학한 후로도 저는 유럽 중심적인 시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세계 질서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아시아는 따라오는 구조라고 믿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관심 밖이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을 쓰긴 했지만 그게 어느 나라 제품인지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날은 2025년 3월 18일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한소희가 달려왔습니다. 한국인 친구였는데 같은 석사과정이라 자주 어울렸죠. 소피아, 오늘 해밀턴 교수님 특강 있는 거 알아? 한소희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주제가 뭔데 그렇게 흥분한 거냐고 되물었죠. 한국이래. 신뢰의 지정학이라는 제목이야. 솔직히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뭘 1시간이나 들을 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소희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꾸는 선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메인 강의동 3층 대형 강의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300석 규모의 강의실이 이미 만석이었거든요. 복도까지 학생들이 서 있었고 어떤 이들은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한소희가 겨우 빈자리 2개를 찾아냈죠. 맨 뒷줄 구석이었습니다. 칠판 위에 적힌 강연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뢰의 지정학 세계 질서를 바꾸는 보이지 않는 힘. 한소희가 제목이 거창하다며 속삭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신뢰로 세계 질서를 바꾼다니 과장이 심한 것 같았거든요. 정각 3시에 제임스 해밀턴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67살의 백발 신사였는데 눈빛만큼은 30대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전 국무부 정책자문관 출신이라 워싱턴 인맥이 화려하다는 소문이 있었죠. 교수가 마이크를 잡자 강의실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한 한국가 분석이 아닙니다. 해밀턴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소리에 묵직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교수가 리모컨을 눌렀고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지난달 브뤼셀 국제안보포럼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설명했죠. 여러 학자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크라이나 국방 전문가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올렉시 코발렌코 교수. 키이우 국제관계대학에서 30년 넘게 군사 전략을 가르친 분이라고 소개했죠.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대화를 나누게 됐다며 해밀턴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유럽 안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더니 예상 밖의 대답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텍스트가 떴습니다. 제임스, 당신은 한국을 모른다.
강의실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소희가 제 팔을 잡았죠. 갑자기 왜 한국이 나오는 걸까요? 해밀턴 교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300명의 시선이 교수에게 꽂혀 있었죠. 올렉시 코발렌코 교수가 왜 갑자기 한국을 언급했는지 저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안보 이야기를 하다가 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튀어나오는 걸까요? 해밀턴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토와 러시아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한국이 나오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올렉시 교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두려워한다고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죠. 한소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가 한국을 두려워한다고요? 전쟁 중인 나라의 국방 전문가가요? 해밀턴 교수가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무기 때문입니까? 올렉시 교수가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기술력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 때문입니까? 교수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대답을 전해줬습니다. 신뢰 때문이라고요. 신뢰라는 단어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신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걸까요?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건 군사력과 경제력 아닌가요? 제가 배운 건 그랬거든요. 힘의 균형이 세계 질서를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해밀턴 교수가 올렉시 교수의 말을 계속 전했습니다. 미국은 강력하지만 예측 불가능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흔들리죠. 유럽은 통합되어 있지만 의사결정이 너무 느립니다. 27개 나라가 합의해야 하니까요. 중국은 거대하지만 불투명합니다. 속내를 알 수가 없죠. 스크린에 세 국가의 국기가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교수가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고 계약하면 정확히 이행하며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올렉시 교수의 평가였다고 합니다. 저는 속으로 반문했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국제관계에서 모든 나라는 자국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버지가 외교관으로 일하시면서 수없이 보셨던 게 바로 약속을 어기는 나라들이었습니다. 해밀턴 교수가 자신도 반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그냥 성실한 거 아닙니까? 올렉시 교수에게 물었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국제관계에서 성실함은 가장 희귀한 자산입니다. 특히 전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전시 상황이라는 말에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전쟁 중이었으니까요. 러시아와 3년 넘게 싸우고 있는 나라. 그 나라의 국방 전문가가 한국의 신뢰를 이야기하는 건 가벼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교수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죠. 미국과 한국의 방산 무기 인도 기간 비교 자료였습니다. 파란 막대는 미국이었고 빨간 막대는 한국이었습니다. 미국 쪽 막대가 압도적으로 길었습니다. 평균 18개월이라고 적혀 있었죠. 어떤 품목은 24개월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평균 6개월이었습니다. 긴급 상황에는 석 달도 안 걸린다는 주석이 달려 있었죠. 한소희가 작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3배나 차이가 나다니요. 해밀턴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전쟁터에서 18개월은 영원과 같은 시간입니다. 오늘 필요한 무기가 1년 반 뒤에 온다면 그 사이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지금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급하게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한국산 전차 도입, 루마니아 방공 시스템 계약, 노르웨이 자주포 구매.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소희가 속삭였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해밀턴 교수가 올렉시 교수의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서방 세계에서 한국만큼 신뢰받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보다도 더 그렇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미국보다 한국이 더 신뢰받는다고요? 세계 최강대국보다요?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이 죽는다.
신뢰를 잃으면 나라가 망한다. 외교관이던 아버지가 평생 품고 산 신념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신념을 완벽하게 실현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요. 강의실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해밀턴 교수가 그 학생을 지목했죠. 일본인 유학생이었습니다. 타카하시 유키라는 이름이었는데 도쿄대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동아시아 안보를 전공한다며 항상 논리적이고 준비된 질문을 던지는 걸로 유명했죠. 타카하시가 노트북을 들어올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들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사실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서 이전받은 것입니다. 조선 기술 역시 일본이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집중적으로 기술 지원을 해준 결과죠. 강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타카하시가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일본 조선공학회가 발표한 논문이었죠. 한국 조선산업의 기원이 일본 기술자들의 지도에서 시작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60년대 현대조선이 설립될 때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래프와 사진 자료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한소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몰랐던 내용이었거든요. 타카하시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성공은 그저 선진국 기술을 잘 베낀 결과에 불과한 게 아닐까요? 타카하시가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방산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한국의 K9 자주포는 영국 AS-90 기술을 기반으로 했고 K2 전차는 미국 에이브람스의 영향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논리가 탄탄했고 근거도 명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성공은 선진국 기술을 잘 흡수한 결과입니다. 독자적인 능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타카하시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죠. 일리 있는 지적처럼 들렸거든요. 한소희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저건 일부분만 본 거야. 눈빛이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카하시의 자료는 구체적이었고 저는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이 뭔지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강의실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충격과 경이로움이 사라지고 의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해밀턴 교수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는 교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놀랍게도 해밀턴 교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마치 이런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매우 좋은 지적입니다. 타카하시 학생의 말이 맞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선진국 기술을 배운 건 사실이죠.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교수가 학생의 반박을 인정한 겁니다. 한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죠. 그럼 아까까지 들은 이야기는 다 뭐였던 걸까요? 하지만 해밀턴 교수의 다음 말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교수가 칠판 앞으로 걸어가며 분필을 들었습니다. 커다란 글씨로 문장 하나를 적기 시작했죠. 기술 이전은 많은 나라가 받았다. 그런데 왜 한국만 성공했는가? 교수가 돌아서며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타카하시의 얼굴이 약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교수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필리핀도 미국에게서 기술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일본에게서 조선 기술을 배웠죠. 터키도 독일에게서 방산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스크린에 세 나라의 국기가 나란히 떴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나라들은 지금 세계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교수의 질문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타카하시가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반박 자료를 찾는 것 같았지만 쉽게 찾지 못하는 눈치였죠. 저도 머릿속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기술 이전을 받은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이렇게 됐을까요? 해밀턴 교수가 타카하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씨앗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을 싹 틔우고 나무로 키우며 숲을 만드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이죠.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아버지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반대로 신뢰가 있으면 능력은 따라온다. 아버지가 외교관 생활 30년을 마치며 하셨던 말이었죠. 한국은 그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밀턴 교수의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왜 한국만 성공했는가? 저는 노트에 그 질문을 적어놓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유럽 중심주의자였습니다. 파리에서 태어나 소르본 대학을 다녔고 아버지는 프랑스 외교관이셨죠. 집에서 나누는 대화는 늘 유럽과 미국 중심이었습니다. 아시아는 그저 떠오르는 시장일 뿐이었고 문화적으로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더욱 그랬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 분단된 채 전쟁 위협에 시달리는 나라. K-팝과 드라마로 잠깐 주목받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 MIT 석좌 교수가 진지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더 신뢰받는 나라라고요. 우크라이나 국방 전문가가 한국을 두려워한다고요. 제 세계관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시리아 협상이 실패한 뒤 서재에서 홀로 술을 마시시던 모습. 손이 떨리셨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소피아 약속을 못 지키면 사람이 죽는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아버지는 그 일로 평생 자책하셨습니다. 협상 실패가 아버지 잘못은 아니었어요. 상대방이 약속을 어긴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결과에 책임을 느끼셨죠. 그래서 은퇴 후에도 신뢰와 약속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해밀턴 교수가 말하는 한국은 아버지가 평생 꿈꾸던 나라 같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신뢰를 쌓아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정말 존재한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한소희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소피아 무슨 생각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좀 복잡해서. 한소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에서 뭔가를 읽은 것 같았죠. 강의실 앞쪽에서 해밀턴 교수가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는 타카하시의 반박을 정면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이 왜 다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교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타카하시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아까의 자신만만한 표정은 사라지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해밀턴 교수가 새로운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한국 조선 산업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이었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의 변화가 한눈에 보였죠. 교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카하시 학생 말대로 1960년대 현대조선 설립 당시 일본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독자적으로 설계를 개선하기 시작한 기록이었죠. 1980년대에는 역으로 새로운 공법을 개발해냈다는 자료도 나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이 개발한 블록 공법이라는 기술이었죠. 배를 여러 블록으로 나눠 동시에 제작한 뒤 조립하는 방식인데 이게 세계 조선 산업의 표준이 됐다고 합니다. 해밀턴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이건 일본에게서 배운 기술이 아닙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혁신이죠. 타카하시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기술 이전에서 시작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더 나은 것을 만들어냈다. 그게 차이였던 겁니다. 창조와 모방의 차이.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진정한 능력은 주어진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해밀턴 교수가 방산 분야로 넘어갔습니다. K고 자주포가 영국 기술을 기반으로 했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교수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그 기술을 받아들인 뒤 자동장전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설계했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을 독자 개발했고 기동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죠.
그래프와 수치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본인 영국 AS90보다 성능이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역으로 유럽 국가들이 한국 K9를 구매하고 있죠. 교수의 말에 강의실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영국 기술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영국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서 유럽에 판다고요? 타카하시가 노트북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반박 자료를 찾는 것 같았지만 쉽지 않은 눈치였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해밀턴 교수가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들어 큰 글씨로 적기 시작했죠. 기술을 배우는 건 모방이다. 하지만 그걸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건 창조다. 교수가 돌아서며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받은 기술을 쓰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것을 만들어냈죠. 이게 다른 나라들과의 차이입니다. 그 순간 강의실 중간쯤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한국인 여학생이었습니다. 해밀턴 교수가 지목하자 그녀가 일어났죠.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목소리가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김서연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한 소희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서연 언니야. 조선공학 박사과정인데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김서연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28살 정도로 보였는데 차분한 분위기에 눈빛은 날카로웠죠. 노트북을 연결하더니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저는 현대중공업에서 3년간 일했습니다. 지금은 MIT에서 디지털 조선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죠. 김서연이 자기소개를 하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실제 현장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한국조선소 내부 사진이 떴습니다. 거대한 선박이 건조되고 있는 모습이었죠. 한국조선소들은 이미 디지털 조선소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설계부터 건조까지 모든 과정이 3차원 디지털 모델로 관리되죠. 김서연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배 한 척 만드는데 도면만 수천 장이 필요했습니다. 설계 변경이 있으면 모든 걸 다시 그려야 했죠. 하지만 디지털 트윈 기술을 쓰면 가상 공간에서 먼저 배를 완성하고 문제점을 미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 비교 영상이 떴습니다. 왼쪽은 종이 도면을 들고 뛰어다니는 작업자들. 오른쪽은 태블릿 하나로 모든 걸 관리하는 한국조선소였습니다. 차이가 확연했죠. 김서연이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가장 놀란 부분이 바로 이 디지털화 수준이었습니다. 기술 격차가 이미 10년 이상 벌어졌다는 평가였죠. 해밀턴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정부가 미국 조선 산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배우려 하고 있는 거죠. 강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조선 기술을 배운다고요? 세계 최강 대국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게요? 저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타카하시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멋쩍은 표정이었죠. 아까 자신만만하게 반박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김서연의 실제 현장 경험과 구체적인 데이터 앞에서 이론적인 반박은 힘을 잃은 거였습니다. 김서연이 마무리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능력은 그걸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달려있죠. 한국은 그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지만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해밀턴 교수가 박수를 치며 김서연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강의실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죠.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온 젊은 여성이 세계적인 대학 강의실에서 자국의 기술력을 당당하게 증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김서연이 자리로 돌아간 뒤 해밀턴 교수가 다시 칠판 앞에 섰습니다. 분필을 들어 커다란 원 3개를 그리기 시작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성공 비결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3가지 DNA라고 부릅니다. DNA라는 표현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나라에도 유전자가 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교수의 설명을 듣다 보니 점점 이해가 됐습니다. 문화가 대를 이어 전달되는 방식이 유전자와 비슷하다는 거였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며 세대를 거쳐 이어진다는 겁니다. 교수가 첫 번째 원 안에 적었습니다. 정교함의 DNA.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650년 전으로요. 교수가 리모컨을 눌렀고 스크린에 오래된 책 한 권이 나타났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랜 고서였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적혀 있었죠. 직지심체요절 1377년. 교수가 이 책이 인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거든요. 해밀턴 교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물입니다. 잠깐요. 금속활자요? 구텐베르크가 최초 아니었나요? 한소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교수가 그 말을 들은 듯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이 나온 게 1455년입니다. 직지심체요절은 그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서죠. 78년. 숫자가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교수가 비유를 들어줬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1947년과 2025년의 차이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과 인공지능 시대인 지금만큼의 시간 차이죠. 갑자기 실감이 났습니다. 엄청난 시간 차이였어요. 그렇게 오래전에 한국이 금속활자를 만들었다고요?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직지심체요절의 실제 페이지가 확대되어 나타났죠. 글자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650년 전 인쇄물인데도 글자 하나하나가 또렷했습니다. 이 정교함을 주목하세요. 각 글자의 크기가 일정하고 배열이 정확하며 먹의 농도까지 균일합니다. 해밀턴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다며 새로운 자료를 꺼냈죠. 금속활자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구리와 주석 납을 정확한 비율로 배합해야 했고 주조 온도를 섭씨 1000도 안팎으로 정밀하게 유지해야 했으며 식히는 속도까지 조절해야 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교수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무엇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현대 반도체 제조 공정입니다. 교수가 답을 말해줬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면에 두 개의 이미지가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은 금속활자 제작 과정, 오른쪽은 반도체 웨이퍼 제조 공정이었습니다. 해밀턴 교수가 하나씩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속 배합 비율의 정확성은 현대 반도체의 도핑 공정과 같습니다. 주조 온도 제어는 웨이퍼 에칭 온도 관리와 유사하죠. 냉각 속도 조절은 어닐링 과정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650년 전에 이미 나노미터 수준의 정밀도를 추구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측정 단위는 달랐지만 완벽함을 추구하는 정신은 똑같았죠. 교수의 설명에 강의실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게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6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정교함에 대한 집착, 완벽함에 대한 추구. 그게 DNA처럼 새겨져 있었던 거였습니다. 한소희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나도 몰랐어. 한국인인 한소희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던 거죠. 타카하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노트에 뭔가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반박 정신은 사라지고 진지하게 배우는 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해밀턴 교수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왜 그토록 정교한 금속활자를 만들어야 했을까요? 단순히 책을 찍어내려면 목판 인쇄로도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목판 인쇄를 주로 사용했고 유럽도 초기엔 목판을 썼죠.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북쪽으론 중국, 서쪽으론 바다 건너 일본.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낀 땅이었습니다.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떴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고려시대만 해도 몽골의 침입을 6차례나 받았습니다. 왜구의 약탈도 끊이지 않았죠.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고려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무력만으로는 거대한 적을 막을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지식과 문화는 나라가 망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순간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진짜 힘은 총칼이 아니라 신뢰다. 지식과 문화가 곧 신뢰의 기반이었던 겁니다. 해밀턴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일이 곧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텍스트가 떴죠.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 교육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두 문장은 똑같다. 교수가 이 등식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한국 사람들이 교육에 유독 열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쏟아붓는 이유죠. 저는 유럽에서 한국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뉴스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교육에 집착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세욕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이죠.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국민 한 명 한 명이 뛰어나야 합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역사적 경험이 DNA처럼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갑자기 한국 유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그저 열심히 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몸에 흐르는 600년 역사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밀턴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 역사의 주요 위기들이 타임라인으로 나타났죠. 몽골 침입 후 금속활자 완성, 임진왜란 후 거북선 발명, 일제강점기 후 교육운동 확산, 한국전쟁 후 경제개발, 외환위기 후 IT혁명.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큰 위기가 온 후에 더 큰 혁신이 일어났던 겁니다. 한국은 약할 때 더 강해지는 나라구나.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위기가 올수록 더 강해지는 민족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위기야말로 생존의 순간이고 생존하려면 변해야 하며 변화는 곧 혁신이라는 걸 역사를 통해 배웠기 때문이죠. 저는 펜을 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솔직히 비교가 됐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위기 때 분열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한국은 스스로 혁신으로 대응했던 겁니다. 해밀턴 교수가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DNA입니다. 정교함의 DNA. 생존을 위해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650년 전 금속활자, 장인들이 심어놓은 씨앗이 지금 반도체와 조선산업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정교함의 DNA. 생존의 DNA.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 이제 두 번째 DNA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소희가 속삭였습니다. 어때 재미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미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유럽 중심으로만 세상을 보던 제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인류 문명의 깊은 지혜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타카하시가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의 멋쩍은 표정은 사라지고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손떨림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도 저처럼 뭔가 중요한 걸 배우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DNA입니다. 교수가 예고했습니다. 논리의 DNA. 한글 이야기를 해드리죠. 해밀턴 교수가 두 번째 DNA를 설명하려는 순간 강의실 왼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케빈장이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으로 MIT 경제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죠. 항상 데이터로 무장하고 냉철하게 분석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교수님 잠시 질문해도 될까요? 케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해밀턴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케빈이 노트북을 들어올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적 배경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 이야기죠. 현재를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다시 긴장됐습니다. 아까 타카하시의 반박이 생각났거든요. 케빈이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2024년 글로벌 조선시장 점유율입니다. 중국이 45%로 1위죠. 한국은 28%로 2위입니다.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중국이 한국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앞서고 있었죠. 케빈이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방산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한국의 5배가 넘죠. 규모의 경제에서 한국이 중국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합니다. 한소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케빈의 논리가 일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김서연도 자리에서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케빈이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과거가 대단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다릅니다. 중국의 굴기는 이미 시작됐고 한국의 성공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넘쳤죠. 강의실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타카하시의 반박 때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타카하시는 과거 기술 이전을 문제 삼았지만 케빈은 현재와 미래를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케빈의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중국의 성장 속도는 무시무시했습니다. 인구도 14억이나 되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도 있죠.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그 거대한 용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해밀턴 교수는 케빈의 발표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에 동요가 없었죠.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질문이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이요. 케빈이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뢰나 DNA 같은 추상적인 개념보다 규모와 자원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의 성공은 특수한 시기에 특수한 조건이 맞아떨어진 결과일 뿐이죠. 앞으로는 중국이 주도할 겁니다. 자리에 앉으며 케빈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죠. 데이터는 명확했고 논리도 탄탄했으니까요. 한소희가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소피아, 저건 전체 그림을 못 보는 거야. 눈빛이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케빈의 숫자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아버지가 은퇴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소피아, 세상은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죠. 해밀턴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케빈 학생, 좋은 지적입니다. 숫자는 중요하죠.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드리죠. 교수가 리모컨을 들며 말했습니다. 왜 규모가 아닌 신뢰가 승리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밀턴 교수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케빈 학생이 보여준 자료는 전체 조선시장 점유율이었죠. 하지만 시장에는 층위가 있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 점유율이라는 제목이었죠. 숫자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62%, 중국 18%, 일본 12%. 강의실 곳곳에서 놀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케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아까의 자신감이 흔들리는 눈치였습니다. 해밀턴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배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일반 화물선은 마진이 낮고 기술 장벽도 낮죠. 중국이 물량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고부가 가치 선박은 다릅니다. 화면에 선박 종류별 설명이 떴습니다.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이름만 들어도 복잡한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았죠. 이런 선박들은 나노미터 수준의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영하 163도에서도 깨지지 않는 특수 강판. 수십만 톤의 압력을 견디는 용접 기술. 이건 규모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케빈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 아닐까요? 목소리에 아까만큼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해밀턴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돈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경험이 필요하죠. 교수가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LNG 운반선 건조 실적이었습니다. 한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쌓아온 경험치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죠. 중국이 이제 막 시작한 반면 한국은 이미 20년 넘게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고객 신뢰도 조사 결과였죠. 전 세계 해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조선국가 1위 한국 73%. 왜 그럴까요? 교수가 물었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약속을 지키기 때문이죠. 납기를 정확히 맞추고 품질의 하자가 없으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해줍니다. 김서연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가 지목하자 그녀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현대중공업에서 일할 때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해운사에서 LNG 운반선을 주문했는데 인도 이틀 전에 설계 변경을 요청했죠. 강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틀 전에 설계 변경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김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보통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밤새 작업해서 해결했죠. 고객사 담당자가 울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 조선소였으면 몇 달은 지연됐을 거라고요. 해밀턴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숫자로 측정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계약을 결정하는 요소죠. 케빈 학생 규모가 크면 뭐합니까? 고객이 믿지 못하면 주문을 안 하는데요. 케빈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죠. 저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경쟁력은 신뢰였던 겁니다. 교수가 미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자국 조선 산업 부활을 위해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한국 정부가 미국 조선 산업에 1,5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죠. 세계 최강 대국이 작은 나라에게 기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규모가 전부라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교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소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깨닫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해밀턴 교수가 칠판의 두 번째 원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두 번째 DNA로 넘어가겠습니다. 논리의 DNA입니다. 교수가 분필을 들어 원 안에 한글이라고 적었습니다. 한글이요? 문자가 DNA와 무슨 관계가 있죠? 뒤쪽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이었습니다. 교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틀이죠. 리모컨을 눌러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낯선 기호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한글 자음들이었죠. 교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한글을 배워본 분 있으세요? 몇몇 손이 올라갔습니다. K-팝 팬들이거나 한국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같았죠. 교수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배우기 어려웠나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쉬웠어요. 하루 만에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동의하는 소리가 들렸죠. 정확히 그게 핵심입니다.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과학적인 문자이기도 하죠. 교수가 칠판에 그린 자음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들은 무작위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각 자음은 그 소리를 낼 때 발음기관이 만드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죠. 화면에 발음기관 도해가 떴습니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죠. 미음은 입술을 다무는 모양입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글자 자체가 발음기관의 설계도라는 말이 아닌가요? 저는 프랑스어를 쓰며 자랐지만 알파벳이 왜 그런 모양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외웠을 뿐이죠. 해밀턴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이건 현대 음성학이 발견한 원리를 600년 전에 이미 완벽하게 구현한 겁니다. 국제 음성기호가 만들어진 게 1888년인데 한글은 그보다 450년이나 앞섰죠. 한소희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건 나도 학교에서 배웠어. 근데 이렇게 설명 들으니까 새롭다. 속삭이는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교수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컴퓨터 코드가 나타났죠.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였습니다. 이게 한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교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핵심은 논리성과 체계성입니다. 교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의 명령어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고 규칙에 따라 조합하면 무한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데 한글이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스크린에 비교표가 떴습니다. 왼쪽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 오른쪽은 한글의 특징이었습니다. 모듈화된 구조, 논리적 조합 규칙, 확장 가능한 시스템, 오류 최소화 설계. 항목들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한글은 600년 전에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교수의 선언에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앞서 들었던 이야기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IT 강국이 된 게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려서부터 논리적인 문자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스템적 사고를 배운 거였죠. 언어 자체가 프로그래밍 교육이었던 셈입니다. 교수가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꺼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최근 한글의 구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한글의 체계성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거든요. 특히 음성인식 AI를 개발할 때 한글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정확히 1대1로 대응되기 때문이죠. 영어는 같은 철자도 문맥에 따라 발음이 다르지만 한글은 항상 같은 소리입니다. 케빈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반박 정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진지하게 배우는 학생의 모습이었죠. 타카하시도 열심히 노트에 적고 있었습니다. 해밀턴 교수가 칠판의 세 번째 원을 가리켰습니다. 마지막 DNA입니다. 진화의 DNA. 교수가 원안의 교육이라고 적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멈추지 않고 배우는 DNA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업데이트하죠. 교수의 목소리에 열정이 묻어났습니다. 화면에 조선시대 과거 시험장 그림이 떴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과거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신분에 관계없이 시험을 통해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였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양반들이 유리했지만 중요한 건 원칙이었습니다.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자식 교육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스크린에 통계 자료가 떴습니다. 조선시대 서당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18세기 후반 조선 전역에 서당이 2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인구 1000만 명 정도였던 시대에 2만 개 서당이라면 마을마다 학교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해밀턴 교수가 현대로 시간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화면에 현대 한국 교육 통계가 떴죠.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 1위, 교육비 지출 비율 최상위권, 평생교육 참여율 세계 최고 수준. 저는 유럽에서 한국 교육열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나치다 과열됐다 그런 비판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열이 아닙니다.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생존 전략이죠. 한국은 자원도 없고 땅도 좁으며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사람이 자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진짜 무기는 정보와 지식이다. 많이 아는 쪽이 이긴다. 한국은 나라 전체가 그 원칙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교수가 특별한 사례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65세 할머니가 코딩을 배워서 앱을 만든 이야기였죠. 일본 방송에도 소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 클립이 재생됐습니다. 할머니가 아이패드로 코드를 짜는 모습이 나왔죠. 자막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는 은퇴하면 여가를 즐기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 어르신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다니요. 해밀턴 교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배울 준비가 되어 있나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답하는 학생은 없었죠. 여기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졸업하면 공부를 멈출 겁니다. 학위를 따면 배움이 끝났다고 생각하죠. 교수의 말이 뼈아프게 들렸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졸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죠. 평생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직장인의 80% 이상이 업무 외 시간에 공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멈추는 순간 뒤처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시장은 급격히 바뀌며 어제의 지식은 오늘 쓸모 없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배워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화의 DNA입니다.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힘이죠. 저는 펜을 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프랑스는 어떨까요? 유럽은요? 솔직히 비교가 됐습니다. 안정을 추구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문화와 끊임없이 진화하려는 문화. 어느 쪽이 미래에 유리할까요?
한소희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아. 때로는 너무 힘들어 보이기도 하지만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자부심과 안타까움이 섞인 것 같았죠. 해밀턴 교수가 칠판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세 개의 원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죠. 정교함, 논리, 진화. 각각의 원 안에 적힌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모든 걸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가 분필을 들어 세 원이 겹치는 중심부에 큰 글씨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신뢰.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저도 펜을 꽉 쥐고 칠판을 응시했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속 활자의 정교함은 현대 조선 산업의 완벽성으로 이어졌습니다. 0.1mm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장인 정신이 배 한 척 한 척에 녹아있죠. 그래서 한국 조선소가 약속한 납기를 정확히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원을 가리키며 교수가 말했습니다. 정교함이 품질을 보장합니다. 한글의 논리성은 시스템적 사고를 만들었습니다. 교수가 두 번째 원을 가리켰죠. 어려서부터 논리적인 문자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게 디지털 강국이 되는 토대가 됐고 복잡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으로 발전했죠. 두 번째 연결이었습니다. 논리성이 효율을 만듭니다. 교육열은 약속 준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교수가 세 번째 원을 가리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스터디 모임에서 자기 몫을 해내는 훈련을 합니다. 팀으로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쌓으며 책임감을 배우죠. 이게 나중에 계약을 정확히 이행하는 능력이 됩니다. 세 번째 연결이었습니다. 진화가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해밀턴 교수가 칠판 중심의 신뢰를 크게 동그라미 쳤습니다. 이 세 가지 DNA가 만나는 지점에서 신뢰가 탄생합니다. 정교함이 품질을 보장하고 논리성이 효율을 만들며 진화가 일관성을 유지하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세계가 인정하는 신뢰가 됩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앞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금속 활자에서 시작해서 반도체로 한글에서 시작해서 IT 강국으로 서당에서 시작해서 평생학습 사회로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소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소피야, 이제 이해되지? 속삭이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타카하시가 고개를 들어 칠판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반박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경외감 어린 눈빛이었죠. 케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지하게 배우는 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교수가 브뤼셀 국제포럼 사진을 다시 띄웠습니다. 올렉시 코발렌코 교수와의 대화 장면이었죠. 그때 나눴던 대화를 더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집중했습니다. 올렉시 교수가 한국을 두려워한다고 말한 뒤 덧붙인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상한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교수가 그 말을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이상한 능력. 무슨 의미인지 물었더니 올렉시 교수가 설명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약할 때 더 강해지고 위기가 올 때 더 혁신하며 압박을 받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앞서 본 타임라인이 떠올랐습니다. 몽골 침입 후 금속활자, 임진왜란 후 거북선, 외환위기 후 IT 혁명. 매번 위기 후에 더 강해졌던 패턴이었죠. 올렉시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다며 해밀턴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한국은 힘으로 세계를 바꾸는 나라가 아닙니다. 신뢰로 세계를 바꾸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교수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대답했습니다. 힘은 막을 수 있습니다. 군사력은 대응할 수 있죠. 하지만 신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강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저도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군함과 전차와 미사일은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요? 누군가가 한국을 믿기로 결정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해밀턴 교수가 화면에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한국과 방산 계약을 맺은 나라들이 파란색으로 표시되기 시작했죠.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유럽부터 중동, 아시아까지 점점 파란색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신뢰의 힘입니다.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총칼로 얻은 게 아닙니다. 약속을 지켜서 얻은 거죠.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올렉시 교수가 덧붙인 말이 있다며 해밀턴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미국은 강할 때 강하지만 약해지면 무너집니다. 유럽은 안정될 때 발전하지만 위기가 오면 분열하죠. 중국은 통제할 때 힘을 내지만 자유로워지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한국은 압박으로 꺾을 수 없습니다. 제재로 멈출 수 없죠. 위협으로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니까요. 올렉시 교수의 평가라며 해밀턴 교수가 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버지가 외교관으로 일하시면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진짜 강한 나라는 위기 때 드러난다. 평화로울 때는 누구나 좋아 보이지만 폭풍이 오면 진짜 실력이 나온다. 한국은 폭풍 속에서 더 강해지는 나라였습니다. 600년 넘게 그래왔던 겁니다. 몽골 침입도 임진왜란도 일제강점기도 한국전쟁도 외환위기도 매번 쓰러질 것 같았지만 매번 더 강하게 일어섰죠. 해밀턴 교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올렉시 교수의 결론이었죠. 제임스 서방 세계에서 한국만큼 신뢰받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보다도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쳐 쌓아온 DNA입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왜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지, 왜 강대국들 사이에서 견제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선망의 대상이 되는지. 한 소희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소피아 고마워. 끝까지 들어줘서. 속삭이는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건 나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줘서.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결정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유럽 중심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죠. 작은 나라도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힘이 아닌 신뢰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소피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단기적으로는 꼼수 부리는 사람이 앞서가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신뢰가 이긴다. 아버지가 평생 믿어온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죠. 타카하시가 자리에서 일어나 해밀턴 교수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케빈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해밀턴 교수가 마지막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추이 그래프였죠. 2022년 170억 달러, 2023년 240억 달러, 2024년 310억 달러. 가파른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3년 만에 거의 2배가 됐습니다.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단순한 판매 실적이 아닙니다. 세계가 한국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죠. 저는 그 숫자들을 노트에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돈을 주고 무기를 산다는 건 국가 안보를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생존을 건다는 뜻이죠. 그 선택을 한국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밀턴 교수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신뢰를 무기로 만들었나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는 한국의 성공 비결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약속 이행률입니다. 계약한 납기를 정확히 지킵니다. 교수가 설명했죠. 미국 무기를 주문하면 평균 18개월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은 6개월이면 됩니다. 둘째, 품질 일관성입니다. 한 번 좋으면 계속 좋습니다. 로트마다 품질이 들쭉날쭉하지 않죠.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셋째,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교수가 강조했죠. 한국 방산업체들은 무기를 팔고 끝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기술 지원을 합니다. 정비, 교육, 부품 공급, 업그레이드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하죠. 유럽 국가들이 이걸 높이 평가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되어주는 거죠. 계약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김서연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가 지목하자 그녀가 현장 경험을 공유했죠. 제가 알기로 한국 방산업체들은 해외에 AS 센터를 직접 세웁니다.
현지 기술자를 교육시키고 부품 재고를 상시 유지하죠.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내에 대응합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24시간 내 대응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김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존이니까요. 한 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해밀턴 교수가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비즈니스입니다. 거래가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거죠. 계약서보다 신뢰를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소피아 좋은 협상가는 이익을 나누지만 위대한 협상가는 관계를 만든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추구하라. 한국이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타카하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은 어디서 잘못된 걸까요? 옆자리 친구가 무슨 말이냐고 묻자 타카하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케빈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규모와 자원만 강조하던 그가 이제 다른 걸 보고 있는 것 같았죠.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의 가치를요. 한소희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피아,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나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감동받는 걸까요? 해밀턴 교수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 건 단순히 한국가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건 신뢰가 어떻게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교수가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300명의 학생들이 숨죽이고 듣고 있었죠. 21세기는 힘의 시대가 아닙니다. 신뢰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으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국제관계로는 모두 힘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눈에 보이는 힘으로 세상을 분석했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해밀턴 교수가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물질보다 강한 것은 보이지 않는 힘이다. 세상 사람들은 전차와 군함과 미사일을 보며 힘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죠. 신뢰, 약속, 책임.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는 어떤 무기보다 강합니다. 교수가 돌아서며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가진 건 바로 이런 힘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견제 대상이 되며 동시에 선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MIT 캠퍼스의 건물들 사이로 황금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들은 건 단순히 한국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본 것 같았습니다. 힘이 아닌 신뢰로, 무기가 아닌 약속으로, 압박이 아닌 협력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요. 해밀턴 교수가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진정한 국가의 힘인지, 어떻게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길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인지도요. 강의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죠. 300명의 학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도 일어서서 손뼉을 쳤습니다.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세게요. 한소희가 제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정말 고마워. 같이 들어줘서. 저는 한소희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건 나야. 덕분에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어. 타카하시가 다가왔습니다. 소피아 씨, 한소혜 씨. 말을 걸었죠.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제 편견에 대해서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소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게요. 서로 배우면 되잖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뭔가 변화의 시작 같았습니다. 케빈도 다가왔습니다. 규모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신뢰라는 개념을 다시 공부해 봐야겠습니다. 겸손한 목소리였죠. 아까의 자신만만함은 사라지고 배우려는 자세가 보였습니다. 저는 강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것 같았습니다. 유럽 중심으로만 세상을 보던 제가 이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됐으니까요. 강의가 끝난 뒤 김서연 선배가 다가왔습니다.
소피아 씨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할래요? 차분한 목소리였죠. 한소희가 제 등을 밀며 속삭였습니다. 가봐, 서연 언니랑 얘기하면 좋을 거야. 캠퍼스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김서연 선배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더니 본론을 꺼냈죠. 강의 어땠어요? 눈빛이 궁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유럽에서는 한국을 그냥 K-팝이나 삼성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김서연 선배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제 나라의 진짜 가치를 몰랐죠.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면서 알게 됐어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입사하고 첫 해에 노르웨이 LNG 운반선 프로젝트에 투입됐어요. 마감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설계 오류가 발견됐죠. 보통이라면 납기를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팀 전체가 3주 동안 거의 집에 안 갔어요. 김서연 선배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자고 밥 먹고 일하고. 그렇게 해서 납기를 맞췄죠. 노르웨이 고객이 완성된 배를 보고 울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믿지 못했다면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선배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 문화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 한번 계약하면 어떻게든 해내는 거. 그게 안 되면 창피한 거죠. 개인의 창피가 아니라 회사의 창피 나아가 나라의 창피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약속을 못 지키면 사람이 죽는다. 아버지는 그 무게를 평생 지고 사셨죠. 한국 사람들도 그런 무게를 지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김서연 선배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늘 하시는 말이 있어요. 0.1mm 오차도 견디지 못한다고. 배가 바다에서 침몰하면 수백 명이 죽으니까요. 그 책임감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책임감.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합니다. 야근은 비효율의 증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붓는 문화였습니다. 선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힘들어요. 솔직히 번아웃도 오고 지칠 때도 많죠. 하지만 완성된 배가 바다로 나갈 때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내가 만든 게 세계를 연결한다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선배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받습니다.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소명 같았습니다. 자기 일에 대한 사랑과 책임이 빛나고 있었죠. 소피아 씨는 뭐 하고 싶어요? 선배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오늘 전까지는 유럽 중심의 국제관계를 연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한국과 유럽의 협력을 연구하고 싶어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파트너십을요. 김서연 선배가 밝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한국은 좋은 파트너가 될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요.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한소희가 한국 식당에 가자고 제안했죠. 타카하시와 케빈 박준혁도 함께했습니다. 보스턴 한인타운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삼겹살을 구우며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타카하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모방과 창조의 차이에 대해서요.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한소희가 고기를 뒤집으며 대답했습니다. 유키 씨 아까 강의 때 반박했을 때 솔직히 좀 기분 나빴어요. 웃음기가 섞여 있었지만 솔직한 말이었죠. 타카하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본에서 배운 게 그랬어요. 한국 기술은 일본이 전해준 거라고. 하지만 오늘 다르게 봤습니다. 기술을 받는 건 시작일 뿐이고 그걸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진짜 능력이라는 걸요. 박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미국 기술을 배웠지만 지금은 역으로 미국이 우리한테 배우러 와요. 삼성 파운드리 기술을 인텔이 벤치마킹한다니까요. 케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규모만 강조했던 제가 부끄럽네요. 중국이 크긴 하지만 신뢰면에서는 아직 멀었죠. 실제로 중국 기업들과 거래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계약서가 종이 쪼가리인 경우가 많다는 걸. 저는 고기를 먹으며 대화를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주제로 솔직하게 대화하고 있었죠. 편견을 내려놓고 배우려는 자세가 보였습니다. 한소희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반성할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 너무 열심히만 살잖아요.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건 맞아요. 유럽에서 배울 점도 있죠. 타카하시가 동의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과로사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니까요.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건강을 해치면 안 되죠. 저는 아버지가 은퇴 후 평화롭게 지내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은퇴 후 여유를 즐기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국 어르신들은 은퇴 후에도 뭔가를 배우고 도전하죠. 두 문화 모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피아, 프랑스는 어때요? 박준혁이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프랑스는 삶의 질을 중시해요. 바캉스 문화가 있고 저녁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죠. 하지만 때로는 너무 느긋해서 기회를 놓칠 때도 있어요. 한소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중간이 좋겠네. 한국의 열정과 프랑스의 여유를 합치면 완벽하겠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케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깨달은 게 있어요. 나라마다 강점이 다르다는 거. 그걸 인정하고 서로 배우면 모두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요. 타카하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과 한국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역사 때문에 감정이 복잡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하니까요. 한소희가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시작해요. 일본, 중국, 프랑스, 한국. 여기서 만난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요.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신뢰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작은 만남에서 솔직한 대화로 서로를 이해하면서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파리는 새벽이었지만 아버지는 일어나 계셨죠. 소피아, 무슨 일이니? 이 시간에.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한 강의를 들었어요.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강의였는데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게 생각났어요. 무슨 말이? 아버지가 궁금해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게 진짜 힘이라는 거요. 신뢰를 쌓는 게 무기보다 강하다는 거요. 저는 오늘 들은 이야기를 요약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의 3가지 DNA에 대해서요. 정교함, 논리, 진화. 그리고 그 모든 게 만나서 만드는 신뢰에 대해서요. 아버지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화면 너머로 아버지의 눈이 빛나는 게 보였죠. 소피아, 그게 바로 내가 30년 동안 믿어온 거란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제로 실현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작은 나라인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힘이 아니라 신뢰로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시리아에서 실패했을 때 생각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거. 그때 그 좌절감을 아직도 안고 살고 있단다. 저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었어요. 상대방이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 협상가로서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지. 하지만 소피아, 내가 오늘 배운 걸 들으니 희망이 생기는구나. 신뢰를 지키는 나라가 성공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니. 아버지, 저 진로를 바꾸려고요. 저는 결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럽 중심 국제관계가 아니라 한국과 유럽의 협력을 연구하고 싶어요. 신뢰 기반의 새로운 파트너십을요.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소피아. 내가 그 길을 간다면 아버지도 응원할게.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믿어온 가치를 저도 이어가고 싶어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화면 너머로 손을 흔드셨습니다. 소피아, 내가 자랑스럽다. 오늘 좋은 하루였구나. 이제 자거라. 영상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연구 주제, 신뢰 기반 국제관계와 한국 모델.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죠.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작은 나라도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힘이 아니라 신뢰로, 무기가 아니라 약속으로. 그 모델을 연구하고 확산시키는 게 제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내일 지도 교수님께 연구 주제 변경을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죠.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도 교수님께 연구 주제 변경을 승인받았죠. 한국과 유럽의 신뢰 기반 협력 모델. 교수님도 흥미로운 주제라고 하셨습니다. 한소희와 함께 도서관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김서연 선배도 조선산업 데이터를 제공해 주셨죠. 타카하시는 일본 시각에서의 비교 분석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케빈도 경제학적 관점을 더해주겠다고 했고요. 강의실에서 만난 사람들이 연구 파트너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해밀턴 교수의 강의가 씨앗이었고 지금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MIT 캠퍼스를 걷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한소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소피아 고마워. 한국에 관심 가져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건 나야. 덕분에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잖아. 진심이었습니다. 한소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언젠가 한국에 같이 가자. 직접 보면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야. 꼭 가고 싶어.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나라를 직접 보고 싶어. 금속활자를 만든 장인들의 후손을 만나고 싶어. 디지털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싶어.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한소희가 말했습니다. 소피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친구가 된 것도 신뢰 덕분인 것 같아. 처음에 너 한국에 별 관심 없었잖아. 근데 내가 강에 가자고 했을 때 따라와 줬어. 그게 시작이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한국에 대해 진심으로 말할 때 믿음이 갔어. 그래서 따라갔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신뢰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한소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거.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국가 간 신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거죠. 한국이 그렇게 해온 거고요. 하늘의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의 밤하늘은 파리만큼 아름다웠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소피아,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신뢰나 진심 같은 건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 순간 세상도 조금은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것. 약속, 신뢰, 책임.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는 것. 한소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자, 소피아. 내일도 할 일이 많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맞아. 연구할 게 산더미야. 이 이야기의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이라고요.